자, 이제 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문제 1번이 정말 깔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유형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다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다 문제에 좀 오류 내지는 문제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몇 군데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좀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뭐 이런 좀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깔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발 정답을 좀 공개해야 된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지금. 문제 2번은 오히려 깔끔했는데 구석진 부분이었죠. 문제 2번이 지금 자료 1과 자료 2로 나눠지는데 문제 2번에 자료 1번에 따른 물음 1, 2번 요거는 이제 좀 약간 구석진 부분이었고 지엽적인 부분이었고 문제 2번에 자료 2번으로 인한 물음 3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고 그래도 얘네들은 뭐 여기는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 좀 구석진 부분이어가지고 좀 그랬지 뭐 오류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볼게요. 이제 어려워서 또 이제 못 풀었겠죠. 또 구석진 부분이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걸 누가 공부합니까? 참 아무튼 이번 시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여러분들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자료 1번. 이거 적격 분할이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대국법인인 한국이 11기 사업연도 5월 1일 날 가전사업부를 분리해서 대안을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 액면가액이 10억인데 전부를 취득했대요. 지금 한국이 분할법인, 대안은 분할신설법인이죠. 한국의 사업부 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에 해당한대요. 분할 이후에 과세 이연 중단 사유는 없으면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없으니까 압축시장 적격 분할일 때는 분할법인 쪽에서 압축시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과세를 이연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비율을 고려해서 주식의 처분 비율과 양도차익 비율 그 두 가지 비율을 고려해 가지고요. 양도차익 비율하고 주식 처분 비율 두 가지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율을 더하고 두 가지 비율을 곱한 걸 뺀 비율. 특이하죠. 그러니까 누가 봅니까 평상시에 그 비율만큼 이제 압축시장 충당금을 과세 이연한 압축시장 충당금을 조금씩 입금해 산입하는데 그게 문제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대안의 분할과 관련한 회계 처리는 법인세 초사를 고려해서 모두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표 1과 2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물음은 한국과 대안의 분할 시 법인세법에 따른 각 법인의 회계 처리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일단은 분할 신설법인은요. 적격 분할이든 적격 분할이 아니든 분할 신설법인은 똑같아요. 세법상 그냥 자산의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자산의 시가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지금 표 1번에 원래 장부가액은 이렇게 10억 8천만 원인데 시가는 12억인 거죠. 요거를 차변에 지금 대안은 여기에 차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액면가액이 아까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액면가액 10억인데 여기다 12억 줬으니까 나머지는 주발초. 주발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한 자산이 시가가 12억이고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10억이면 주발초는 2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안의 회계처리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차변에 시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주식, 건물, 토지. 그죠? 그다음에 대변은 자본금 10억에 주발초 2억 이렇게 대안의 회계처리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일단 자산이 얘네들이 한국은 갖고 있던 자산이 이제 분할돼 가지고 나갔으니까 처분된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적히는 거 요거를 대변에 적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 대변에 요게 지금 주식, 건물, 토지 이게 지금 대변에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가고요. 차변에 그럼 주식을 취득했잖아요. 얘는 대변에 있는 거고 한국은 이게 이제 대변에 이제 적히는 거죠. 얘가 대변에 적히는 거고 차변에 이제 그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뭘로 할 거냐 해가지고 물적 분할한 거잖아요. 이렇게 물적 분할한 거기 때문에 물적 분할했을 때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 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예로 하는 거죠. 주식은 물적 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지금 부채는 없으니까요. 자산밖에 없어요.
순자산 시가인 12억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없어진 게 10억 8천이니까 그죠? 이쪽에 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이 1억 2천만 원이 뜨는 거죠. 차변에 주식 12억, 대변에 주식 2억, 건물 3억 8천, 토지 5억 없어지고 처분이익 1억 2천 뜨는데 근데 적격 분할의 요건을 추구했으니까 그 처분이익만큼 지금 당장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송금 1억 2천 잡으면서 그죠? 대변에 압축회장 충당금 1억 2천 뜨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한국의 세무적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회계처리, 한국의 회계처리,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장부상 회계처리 문제도 주어지게 되면 세법상 회계처리랑 비교해 가지고 세무적 하면 되는 거죠. 주식 12억에 그죠? 오른쪽 자산 없어지고 처분이익 1억 2천 그리고 적격 분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과세가 이연되죠. 그 처분이익을 송금으로 잡으면서 걔가 압축회장 충당금이 되는 거죠. 그 압축회장 충당금이 이제 분할신설법인으로 취득한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요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죠? 이제 처분하거나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면 양도차익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지금 처분을 했어요. 27년도까지는 처분하지 않았다가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2년 또는 3년 지난 다음부터 이게 처분이 된 거죠. 그럼 이 처분하는 그 비율만큼 고려해서 그 비율인데 지금 한국이 처분한 대한주식의 장부가에 총 주식이 지금 얼마냐면 12억인데 4억을 처분했으니까 12억 분의 4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분 비율을 주식의 처분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언제나 기초의 잔액 중에서 처분한 비율로 가요. 이 처분 비율을 계산할 때. 그래서 얘의 처분 비율은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8억 남았잖아요. 8억 남았는데 그 중에 5억 6천을 팔았으니까 70%판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았어요, 이제. 8억 중에서 5억 6천, 2억 4천 중 2억 4천 팔았으니까 2억 4천 중에서 2억 4천을 팔았으니까 2003년도에는 잔액 중에 판 게 다 판 거죠. 100%. 28년도에는 3분의 1 팔았고 29년도에는 남은 잔액 중에 70% 팔았고 30년도에는 또 남은 잔액 중에 다 팔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안은 그러면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인데 아마도 이제 문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은 원래 분할 시 양도차익은 지금 얼마냐면은 대안이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그러니까 그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이 이렇게 10억 8천이었었는데 근데 12억이 있으니까 양도차익 자체가 분할 시의 양도차익이 1억 2천이죠. 그러니까 얘로 인한 양도차익이 4천, 얘로 인한 양도차익이 2천, 얘로 인한 양도차익이 6천. 그죠? 얘가 4천,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2천, 여기가 6천. 그래서 지금 1억 2천 양도차익 1억 2천인데 근데 이때 처분한 승계자산 양도차익 이것도 이제 전체 기초 양도차익 1억 2천 중에서 이제 4천만 원을 판 거죠. 4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이니까 주식을 처분했나 봐요. 이때 28년도에 그 주식의 양도차익이 4천만 원인데 그게 지금 처분된 거라는 거죠. 전체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1억 2천인데 그 중에 4천만 원의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이 4천만 원이 있다. 주식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남은 양도차익은 8천이잖아요. 1억 2천에 4천 팔았으니까 8천 중에 얼마 팔아? 2천 파는 거. 2천 건물 판 거죠. 그러니까 29년도에는 건물을 판 거예요. 건물을 팔았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2천만 원이 없어진 거죠. 8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남은 게 지금 6천만 원인데 이제 토지를 판 거죠. 2030년도에 남은 잔액 6천만 원 중에 처분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6천만 원.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00%. 이 비율을 이렇게 지금 한국이 처분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대한이 처분한 그 승계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이 분할 시에 1억 2천인데 그 중에 지금 주식을 팔면 4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거고 남은 양도차익 중에 또 건물을 팔면 2천만 원이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입금산입액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입금산입액 계산할 때는 이렇게 주식의 처분 비율하고 주식의 처분 비율을 1이라고 하고요. 지금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을 2라고 하면 28년도에 그 자산 처분 비율과 양도차익 비율을 더한 다음에 빼기 처분 비율과 양도차익 비율을 곱한 비율을 뺀 금액만큼 특이하게 이 두 비율을 더한 비율에서 두 비율을 곱한 비율을 뺀 금액만큼 춘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비율 한 다음에 곱한 비율.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만큼이 전체 지금 압축이나 충당금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번에 이만큼을 지금 입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만큼의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한다면 요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식의 처분 비율과 양도차익 비율 두 개 더해서 그죠? 이 겹치는 부분을 뺀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니까 두 더해서 요 겹치는 부분 한번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비율이 요 비율이 뭐 이런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너무 구석진 부분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럼 입금산입액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금산입액은 지금 다 기초 잔액 중에서 처분 비율을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압축약 충당금의 기초 잔액, 기초 전기말 잔액, 기초 잔액 중에 요 비율만큼. 자, 이 비율이니까 28년도에는 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금산입액 계산할 때 지금 압축약 충당금이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요 비율, 28년도 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둘 더하니까 3분의 2 빼기 9분의 1. 3분의 2는 이제 9분의 6이니까 9분의 5가 되네요. 이렇게. 숫자도 딱 안 떨어지게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좀 딱 떨어지게 좀 하지. 아무튼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 되냐면 6,662만 6,667원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산입액이 이렇게 7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액. 얘에서 이거 뺀 남은 잔액이 5,333만 3,333원이잖아요. 곱하기 여기 이 비율. 자, 1번하고 2번 비율이 70%하고 25%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70% 플러스 25% 한 거에다가 빼기 70% 곱하기 25% 먹을 뺀 거죠. 요 비율. 95%에서 이 두 개 곱한 비율을 뺀 비율만큼 그렇게 하면은 그게 77점 요게 77.5%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5,333만 3,333원에다가 77.5% 하는 거니까 4,133만 3,333원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얼마 남냐면 1,200만 원 딱 남거든요. 이제 남은 1,200만 원 곱하기 이제 이때는 100% 플러스 100% 한 다음에 빼기 100% 곱하기 100%. 100%죠, 결국에는. 200%에서 100%를 빼는 거니까 결국에는 100%. 그래가지고 1,200만 원이 전부 다 입금산입액이 되게 된다. 요거는 이제 너무 구석진 부분이어가지고 교재에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를 그러니까 안 풀어봤던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요 문제는 누가 준비하고 들어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요거는 2012년도 기출문제하고 문제가 이제 숫자만 살짝 바뀌어진 거지 동일하게 출제가 된 거죠. 비상장 내부법인 민국에 지금 서울 주주 구성이 서울, 대구, 그다음에 부산, 제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총 5월 1일 날 6만 주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고 보유주 비율들을 균등하게 배정을 했는데, 그죠? 주주는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5월 1일 날 그 서울하고 얘하고 얘가 부산이 신주 배정 주식의 50%만 인수했대요. 그 대구와 제주는 100% 다 인수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균등하지 않게 증자가 된 거죠. 그리고 대구는 서울하고 부산이 지금 신주 인수를 절반만 인수했고 대구는 다 했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거죠. 발행주식 총수 1%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니까. 민국의 증자전의 주당 평가는 8만 원인데 신주 한 주당 인수가액은 3만 저가 발행한 거잖아요. 불구증자 맞죠? 저가 발행 불구증자 이게 된 거네요. 그렇게 여기까지 저가 발행 되고 그리고 이제 대구가 민국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대금 전액을 비은행으로부터 5월 1일 날 연이자율 6%의 조건으로 차입을 한 거고 기존 차입금이 하나 있고 기존 대여금이 하나가 있고 대구는 기업회준 때려서 회계 처리했고 정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대구는 과세표준 신고 시에 당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고 법인세 최소를 가정한다. 기획 전유부 0으로 정한 당대출 이자는 연 5.5%고 1년은 365일로 가정하며 지급이자는 일할 계산. 지급이자는 일할 계산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일할 계산해라. 얘는 아예 그냥 월할 계산이 말고 이자는 일할 계산해라. 라고 해가지고요. 자료 2번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이제 물음이 지금 3개가 지금 거기 있는데 첫 번째 물음은 대구 것만. 대구의 12기 사업연도 주식 인수권에 대한 부당의 계산 부인, 불균등 증자로 인한 부당의 계산 부인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대구가 지금 저가로 발행했는데 100% 다 참여를 했고요. 서울하고 부산은 50%만 인수에 참여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잖아요. 서울하고 부산은 절반을.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를 받는 거죠. 참여한 자가 이익을 얻는 거니까 제대로 참여한 자가 이익을 얻고 조금이라도 포기한 자는 손실이 나는 거니까 서울과 대구,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 서울 부산이 지금 다 50% 포기한 거니까 대구는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니까 그죠?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은 이익 얻은 금액만큼을 투자주가액의 증가 입금으로 하는 거죠. 입금 산입하고요. 서울하고 부산에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그죠?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 금액 계산하고 소득점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 계산 요거 금액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해보면 지금 문제 이번에 물음 1번 주주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증자하기 전에 그죠? 이게 4만주, 3만주, 2만주, 만주 이렇게 총 10만주가 있던 거죠. 그리고 얘가 주당 8만 원이었던 거고요. 증자를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6만 주 증자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6만 주를 4만 원에 증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60%니까 이게 비율대로 한다면 2만 4천 주, 1만 8천 주, 그죠? 여기는 1만 2천 주, 6천 주. 근데 그 중에 서울하고 부산이 절반만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12,000주하고 6,000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다면 뭐 추가로 배정했단 말이 없으니까 실권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절반씩 참여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한 주식이 42,000주. 결과적으로 42,000주가 증자가 된 거죠. 증자외 주식이 서울이 52,000주, 그죠? 대구는 48,000주, 부산은 26,000주, 제주는 16,000주. 그래서 지금 142,000주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이익이 났느냐에 대해서 지금 서울하고 저가인데 참여를 안 한 포기를 하면은 손실 나는 거죠. 서울과 부산은 손실 난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 제주는 이익이 난 거죠. 그러면 손실난 금액이 이익난 쪽으로 가는데 어차피 제주는 손실난 주주인 서울하고 부산하고 특성계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부산이 손실난 금액 중에서 제주한테도 가고 서울이 손실난 금액 중에 제주한테 가지만 제주는 서울, 부산과 특성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우리는 또 어차피 대구에 대한 세무 종목을 지금 물어봤으니까 대구는 지금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여기 참여하는 주식 42,000주는 주당 8만 원짜리인데 4만 원에 지금 참여하는 거니까 4만 원씩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불균등 증자의 주가 얘를 구하면 이제 이게 금액이 떨어질 거거든요. 이게 8만 원짜리가 금액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주당 차이 나는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딱 안 떨어졌어요. 숫자를 좀 딱 떨어지게 하면 좀 안 되나요?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신경 쓰면 이런 것들은 요런 주식 요거는 좀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딱 떨어지게 안 했으니 문제 낼 때 너무 그냥 신경을 좀 쓰다 만 거죠. 신경 쓰면 이것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금액이 어떻게 되냐? 얘 곱한 다음에 이걸 나눠주게 되면 여기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80억짜리, 그죠? 80억짜리 회사, 80억짜리인데 이거 16억 얼마 들어온 거예요? 4428, 16억 8천만 원 더 들어오는 거니까 두 개를 다 더한 다음에 14만 2천 주로 나눠주게 되면 불균등 증자 후의 주가가 68,000, 이게 안 떨어져요. 68,169점, 68,169.014 얼마 막 나간단 말이에요. 딱 안 떨어져가지고. 그럼 지금 8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당 차이 나는 금액 11,000 얼마씩 손해가 난 거죠. 11,830점 얼마 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겁니다. 986 소좀 셋째까지 표시한다면 이만큼씩 주당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익이 분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먼저 서울이 손실난 금액 중에서 대구한테 준 거. 그러면은 서울이 손실난 금액 중에서 대구한테 준 거는 이렇게 가는데 대구로부터 받은 것도 있거든요. 대구가 서울한테 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서울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받은 거하고 준 거가 있으니까 걔를 뺀 금액을 구하시면 되고요. 또 부산으로부터도 받은 게 있는데 부산한테 준 것도 있거든요. 언제나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익이 분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계산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부의 증가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대구는 서울과 부산으로부터 분여받은 그 이익액이 전부 다 특수한 계좌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액이기 때문에 지금 3만 주가 8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얼마가 증자가 됐냐면 18,000주가 4만 원. 이렇게 얘 곱하기 얘 그게 지금 현재 대구의 주식 가치여야 되는 건데 48,000주 곱하기 68,169점 얼마를 곱한 금액이 주식의 가치가 된 거니까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이 서울하고 부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인 거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주식회사 서울이 주식회사 대구한테 준 거, 만약 얘만 따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서울이 대구한테 준 거, 그거는 서울은 5만 2천 주가 한 주당 요거 11,830.986 뭐 여기까지 한다면 이게 서울이 총 손해난 금액인데 그 중에 지금 대구한테 간 거는 4만 2천 주 중에 18,000주 4만 2천 주 중에 18,000주가 간 거고, 그리고 서울이 대구로부터 받은 금액을 빼야죠. 그게 순액으로 서울이 대구한테 준 금액이니까. 그러면 대구로부터 받은 금액은 대구는 4만 8,000주가 한 주당 11,830.986 그 중에 4만 2천 중에 12,000주만큼 서울한테 간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순액을 서울이 준 거하고 서울이 대구로 받은 걸 뺀 금액이 서울이 대구한테 준 금액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이게 얼마 되느냐면 얘가 101, 408, 45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산이 대구한테 준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부산은 2만 6천 주가 한 주당 11,830.986 해가지고 4만 2천 주 중에 18,000주만큼이 대구한테 간 거고, 대구로부터는 또
대구도 받은 걸 빼야죠. 대구로부터는 대구는 48,000주 곱하기 대구가 11,830점 986 손해가 났고 곱하기 그 중에 부산한테 간 건 42,000주 중에 6,000주. 이렇게 계산하면은 부산이 대구한테 분야한 이익액이 나오는데 부산이 대구한테 분야한 이익액을 계산하시면 그 금액은 이게 5070426. 그러면 지금 대구는 따라서 대구는 지금 입금 산입 서울하고 부산한테서 받은 요 금액 합계 금액 투자 주식에 대한 차이 두 개 합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2 112 677 152 112 677 677 해가지고 유보. 이게 이제 단수 차이 때문에 약간 끝에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안 내니까 이게 금액이 단수 차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만 신경써 냈으면 딱 떨어지게 될 수 있는데 정말 신경 안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얘가 대구가 18,000주를 4만 원 주고 사는 거니까 18,000주 곱하기 4만 원이면 7억 2천 되거든요. 7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금 7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차입하는 거죠. 추가로 차입합니다. 자, 5월 1일 날 지금 5월 1일 날 지금 취득하는 거니까 추가로 차입하는 금액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날 몇 퍼센트냐면은 5월 1일 날 A은행으로부터 지금 6% 2년 만기 6%로 그렇죠? 지급이자는 전부 다 일날 계산하래요. 추가 차입하는데 5월 1일부터니까 곱하기 365분에 5월 1일부터 이제 초일 산입하는 거니까 120배 거니까 245일 곱하기 얘는 6% 이자. 요 이자가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그 이자가 얼마냐면은 그죠? 7억 2천만 원을 6%로 해가지고 245일 동안 하면 28997,260. 이걸 좀 추가 차입하려고 해요. 기존의 차입금이 하나가 더 있는데 4% 차입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요걸로 더 추가 차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의 이제 세무종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음 2번에 첫 번째 답안은 물음 2번에 1번은 답은 작성하면 되고요. 2번이 지금 뭐냐면 인수대금 차입으로 인한 지급일자 송금세입니다. 그렇죠. 부분 지금 신주 인수 자금 차입이 없는 경우 인수 자금 차입이 없는 경우에 소금불산입액과 지금 차입이 있는 경우에 소금불산입액이 얼마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요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업무간 가지급금이 얼마냐 보면 되죠. 일단 업무간 자산은 없고요. 업무간 가지급금이 있어요. 하나가. 여기 문제 보시면은 문제 자료에 그러니까 지금 7억 2천을 지금 추가로 좀 차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5월 1일 날 연이자 6%로. 그랬을 때 올해 이자가 얼마인지 봤고요. 그거 말고 지금 전년도에 11월 1일 날 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억 원. 2년 만기니까 올해 1년 내내 4%로 이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10월 1일 날 전무이사 갑자한테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한 금액 4억 원. 약간 업무간 가지급금이 있는 거죠. 4억에 10월 92일. 가지급금이 지금 이게 있고요. 4억에 92일. 그래서 업무간 지금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면 4억에 92라는 거니까 얼마냐면은 368억 이게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급이자랑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급이자 흥분세입 하려면 이자율의 이자 비용의 차입금 적수를 알아야 되는데 기존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자율 4%짜리에 이자 비용은 지금 올해 1년 내내 빌린 거니까 6억에 4% 하는 거니까 기존의 이자 비용이 이제 얼마냐면은
2,400만 원. 차입금 적수는 지금 6억에다가 365일을 곱하면 되는 거죠. 6억에 365 하면은 2,190억. 차입금 알고 날짜 아니까, 그렇죠? 6억에 365일을 하게 되면 2,190억의 차입금 적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존에 있는 차입금이고, 만약에 지금 인수대금을 차입한다면 추가 차입을 한다면 6%짜리의 이자율이 아까 계산했었죠. 2,800 여기 2,800 날짜 일수 계산하고 있으니까 28 997 260 997 260 그리고 날짜는 7억 2천에 그러니까 이걸 추가 차입하는데 차입금 적수 7억 2천에 245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7억 2천에 245로 곱하면 1,764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합계 금액 추가 차입했다면 지급이자 합계 금액은 두 개 합한 금액인 5,052 997 160이 되는 거고요. 차입금 적수도 합계 금액으로 하면 두 개 합해 가지고 차입금 적수가 3,395 400 000 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지금 신주 차입이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 하면은 그죠? 지급이자 2,400만 원 곱하기 여기 2,190억 분의 업무간 가지금 적수가 368억이니까 이게 신주인 자금 차입이 없었을 때의 지급이자 송부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4032877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4032877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추가 차입이 있었으면은 이걸 가지고 합계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계 금액으로 하게 되면 지급이자 5,299만 7,260원 곱하기 합계 금액이 3,954억 분의 업무간 가지금 그대로 368억이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주인 자금에 대한 차입이 있었을 때 지급이자 송금불산이백은 계산하시면 493이 471 493만 2천 471원. 여기 이제 여기 답이 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음 이번에 3번은 지금 뭐를 하라고 했냐면 추가 차입을 했다고 해서 추가 차입을 했을 때 3번은 물음 3번 물음의 3번에 3번 신주의 자금의 차입으로 인해서 가제금 인정이자 세무적인 변동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금 대여 당시에 차입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달라지잖아요. 그 변동 내용을 다음에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지금 만약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신주 인수자금을 차입 안 했다면은 자금 대여 당시에 차입금이 4%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4%예요. 근데 만약에 자금을 대여했다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달라지겠죠. 일단 4%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지느냐 해가지고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변동이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의 변동분. 변동분은 이제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 그리고 이제 가제금 입금산입액의 변동액은 얼마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요. 일단은 지금 원래 6억 그 6억에 대해서 무조건 자금 대여 당시에 있었던 차입금은 1년 내내 있었던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6억에 대해서 그냥 4% 2,400만 원 하고 추가로 7억 2천만 원을 더 빌리는데 5월 1일 날 빌렸지만 무조건 1년 내내 존재한다고 보면은 7억 2천만 원 6%로 곱한 금액을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 1년 내내 있었다면은 7억 2천만 원에
6% 하면은 4,320만 원. 이게 6% 하면 이게 이제 가중평균 차비자율이 되는 거니까요. 가중평균 차비자율을 계산하면 걔를 소득점 셋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5.09%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중평균 차비자율은 원래 요것만 4%였는데 5.09% 되는 거니까 1.09%가 변동이 된 거고요. 입금 산입액은 얼마나 변동되는 거냐? 그러면 가지금 적수에 딱 1.09% 가지금 적수를 365로 나눈 다음에 1.09%를 곱한 것만큼 가지금 인정이자가 입금 산입액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가지금 적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3,680만 원, 3억 368억 곱하기 가지금 적수 365 곱하기 1.09%한 금액만큼 입금 산입액이 변동이 되겠죠. 여전히 당대로 지지자율보다 가중평균 차비자율이 더 낮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를 가정한다면 가중평균 차비자율을 적용할 거고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만큼 입금 산입액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1.09%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계산하시면 100, 109, 1, 098, 959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나마 이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풀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2번을 마무리했고요. 네,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3번은 자, 소득세 문제였는데 그나마 양도소득세 빼고는 그래도 좀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문제를 좀 풀 수 있었습니다. 문제 3번에 거주자 갑 56세에 24년도 기속소득 관련된 내용 다음의 자료에 근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제시된 금액은 국내외에서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업소득 자료가 나와 있고 근로소득 관련 자료, 그다음에 연금소득 관련 자료, 퇴직소득 관련 자료, 양도소득 관련 자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제액들 세율표 나와 있고요. 물음 1번이 지금 두 개인데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10점 해가지고요. 각각 5점씩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사업소득 관련해가지고 간주임대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종합과세 되는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먼저 간주임대로 가볼게요. 간주임대로 가는데 이게 주택이에요. 지금 보니까 주택에 임대를 했고요. 그죠? 세개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세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개 주택에 대해서 갑을 병이 각각 6대 3대 1 지분율이 이렇게 그래서 주택을 동주택을 위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주택 전부 다 6대 3대 1로 지금 ABC 주택을 갑을 병이 이렇게 했는데 손익분배 비율이 이렇게 지분 비율하고 달라요. 근데 보니까 꽃표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꽃표시가 24년도 계속 과세비율 확정 지급자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된 이 비율이 허위래요. 실제 손익분배 비율은 지분 비율과 합치더니 밝혔다.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실제 비율인데 이게 허위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60%로 실제가 더 제일 크기 때문에 실제로 약정된 건 60%인데 이게 허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동사업 합산 과세가 되죠. 그러면은 전부 다 갑한테 다 몰려지는 거죠. 전부 다 아들 며느리니까 전부 다 생계를 같이 하는 지금 특수한 계좌잖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과세의 종료연재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한 계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을병이 모두 거주자 갑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 거 전부 다 해가지고요. 공동 합산과세라서 갑이 100%라는 겁니다. 주택 임대와 관련된 필요경비가 나와 있으니까 필요경비 나와 있으니까요. 총수익 금액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운용수익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정기액 이자는 3.6%고 1년에 365일이라고 가정을 한다. 세 주택 모두 주택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고 면적이 40제곱미터를 다 초과하고 기준가는 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이 세 채 이상이고 보증금을 2억, 2억, 1억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주택 C는 거기다가 월 임대료도 받았네요.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월 임대료. 일단은 간주 임대료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일단 3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3억을 빼는데 3억을 빼는데 적수가 가장 큰 거.
지금 보니까 1년 내내 있었고 1년 내내 있었고 올해 4월 30일 날 끝나는 거니까 적수가 A하고 C가 적수가 더 커요. B보다. 그럼 3억을 여기 빼는 거니까 얘만 이거에 대한 적수 계산하면 되죠. 3억은 뺀 나머지 보증금의 적수가 큰 데서부터 먼저 3억을 빼는 거니까 주택 B만 남았네요. 주택 B에 대해서 적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제발 이제 이것도 문제를 낼 때 원래 임대 보증금의 적수, 원래 적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제 그 기본서랑 세무회계 연습이랑 다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적수라고 하는 거는 적수는 개념이 매일매일마다의 밤 12시에 잔액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잔액이 변동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금액 곱하기 일수하면 되는데 적수의 개념 자체가 매일매일 밤 12시니까 만약에 마지막 날에는 돈을 내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밤 12시에는 그 금액이 없으니까 첫날은 돈 받는 날 밤 12시에 그 돈이 있고 마지막 날에는 돈을 내줄 거니까 밤 12시에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적수 개념은요. 사실 당연히 초일 산입하고 말일을 불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입금에 대한 적수 또는 가질금에 대한 적수 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해라 명확하게 그 질의응답해 가지고요. 질의회신에서 해석해서 가질금에 대한 적수와 차입금 적수, 주식 적수, 가질금에 대한 적수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한다. 적수 개념이 매일매일 밤 12시에 합계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수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문제는 초일 산입하고 말일 불산입하는 게 맞는데 실제 실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은 이게 24년도 7월 1일부터 1년간 임대를 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1년간 임대를 하는데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일이라는 게 임대 개시는 세고 임대 종료를 안 세고 해버리면 1년간인데 불구하고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을 하게 되면 얘는 세고 얘는 안 세면 그러면은 364일이 된단 말이에요. 1년이. 그러니까 뭐가지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계약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이때부터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고 이때 내가 나가면 이때 누가 또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원래 제대로 된 계약인데 근데 이렇게 누가 계약을 맺습니까? 1년간이면 다 이렇게 계약 맺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적수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364일 되는 거니까 실무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실무에서는 계약을 이렇게 맺다 보니까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365일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 그 교재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실무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임대 보증금의 적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적수는 당연히 초일 산입 마지막 밤 12시에 합계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을 하는 게 적수의 개념에 맞거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적수의 개념, 가질금 적수, 주식에 대한 적수, 차입금에 대한 적수,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수,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수를 어떻게 해라. 사실 질의회신으로 나온 거는 가질금 적수하고 주식의 적수까지 나와 있는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수는 어떻게 하라고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적수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우리 공부할 때에는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초일 산입하고 말일 불산입하는 걸로 문제를 풀자.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364일이 되니 실무에서는 초일도 산입하고 만일도 산입하는데 그거는 실무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적수의 원래 개념은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문제를 풀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초일도 산입하고 임대 계약을 이렇게 맺었으니까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하면 이렇게 계약을 아까 얘기한 대로 24년도 7월 1일부터 25년도 7월 1일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면 초일 산입하고 실무에서 또 말일 불산입하죠. 365일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해버리면 366일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윤년을 빼고도 366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실무에서는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하는데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푼다면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일산입하고 말일 불산입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이게 하루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맞았다라고 해야 되고요. 이건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푼 거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했어요. 이거는 실무에 입각해가지고 관행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무에서 365일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도 관행적으로 실무에서 하고 있는 지금 행위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도 맞았다고 하고 이것도 맞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떻게 지리외신에 나온 것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그냥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실무에서 무조건 초일산입 말일 산입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는 초일산입하고 말일 산입하는 거고요. 실무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적수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푼다면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맞고 이렇게 풀어도 맞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공개하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에는. 정의에 입각해서 푼다면은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 관행적으로 실무상 관행을 반영해서 문제를 푼다면 초일산입, 왜냐면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초일산입 말일 산입으로 했었어야 되죠. 두 개 다 맞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맺었잖아요. 초일산입 말일 산입 해야 되는 실무상의 문제고, 그러나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푼다면 말일 불산입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적수의 개념에 맞는 거니까 저는 이제 해답은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해답을 냈는데 초일산입 말일 산입해서도 이걸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식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을 공개하라고요. 제발.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올해 24년도에 적수는 말일 불산입하게 되면, 그죠?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다 세면 지금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120일인데 119일이 되겠죠. 그래서 119일로 문제를 푼 겁니다. 2억에다 119일 해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2억에, 그죠? 2억에 119일 365로 나누고, 그죠? 곱하기 이거 60%만 과세하기로 한 거죠. 곱하기 3.65%. 금융비용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이제 간주임대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되면 간주임대료는 142만 8천 원. 이게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을 하니까 142만 8천 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무상 관행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라고 해석이 나와 있는 거는 적수에 대해서는 주식의 적수와 가제금에 대한 적수에 대한 얘기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보증의 적수도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한다면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 가제금 적수하고 주식의 적수는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을 해라라고 지리외진이 나와 있고요. 그게 적수의 개념이 맞는 거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는 어떻게 해라라고는 아직 지리외진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푼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실무상 관행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말일 불산입 해버리면 36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일산입 말일 산입 한다. 실무상 관행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소 금액은 여기에다가 월 이거에 올해 1년 동안 받은 거니까 12개월 해가지고 월 임대료도 총수익 금액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0만 원에 12개월 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920만 원. 거기다가 간주임대료 더하니까, 그죠? 총수익 금액이 얼마? 2,062만 8천 원. 필요금이 확인되는 금액이 8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사업소 금액은 거기다 850만 원 빼면 1,212만 8천 원. 요게 이제 사업소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물음 1번에 들어가야 될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근로소득의 총금액하고 근로소득의 총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총금액. 자, 총금액 계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안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23년 지급받은 급여는 4,200만 원. 이게 총금액 들어와야죠. 그리고 이 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23년도에 가백에서 인정상여는 이제 근로를 제공한다니까 23년도 계속이죠. 올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 차량을 갑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 수행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죠. 본인 명의의 차량,
있어야 되고요. 시내 출장 등 업무 회사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받아야 되죠.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전액 과세고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에만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되죠. 근데 일단 명의가 배우자 명의죠. 본인 명의 차량 아니잖아요. 이게 배우자 명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 다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데 배우자 명의도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본인 명의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도 원래 안 되는데 본인하고 아버지 명의 안 돼요. 본인하고 형하고 공동 명의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본인 명의여야지만 되는데 유일하게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만 돼요.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 본인도 근로소득자고 배우자도 근로소득자여가지고 본인하고 배우자가 공동 명의여서 본인은 본인대로 이 차를 A라는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이용하면 20만 원씩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되고 또 부인도 부인대로 부인도 이 차를 B라고 하는 회사 다니거든요. 부인도 이 차를 B라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이용했다면 거기도 또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배우자의 공동 명의일 때만 되니 배우자 명의 안 됩니다. 유일하게 되는 게 본인 명의만 되는데 유일하게 되는 게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 다른 사람과의 공동 명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전액 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내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특강을 하고 대안으로부터 받은 강사료, 회사에서 하는 강사료, 회사에서 하는 내가 일의 연장이니까 이것도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외부 능력 향상을 위한 사설 어학원에 수강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죠. 그리고 뭐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이 교육근로비 면모로 받은 금액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고요. 총급액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대신에 대안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받았네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5만 원만 과세가 되는 거죠.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만 원. 총 900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야근하면서 야간 근로하면서 이제 50만 원 선의 식사 야식을 제공받는 거죠. 야식을 제공받으면 식사를 제공받는 걸로랑 똑같이 보는 거죠. 야근하면서 야식 제공받는 거는 식사를 제공받는 거라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또 추가로 얘기한 게 뭐 있었어요? 야식과 식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야식하고 식권에 대한 얘기. 식권은 식사로 본다.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먹을 수 있는 식권이냐 따지지 않고 다 식사를 제공받으면 전액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 식권은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어야 되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야식과 식권에 대한 얘기 추가로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네요. 식권은 이미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엔 야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세 안 되고요. 60만 원만 과세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학자금 받는 거는 회사로부터 직접 받으면 근로소득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물론 회사가 출연해가지고 만든 기금인데 거기에로부터 자녀 학자금 받은 거는 뭐라고 회사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도 과세가 안 되고 증여세도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으로 봐서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급액이 여기 4,200만 원, 36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60만 원 총급액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 계산하셔가지고 하면은 총급액은 4,850만 원이고요. 4,500과 1억 사이니까 1,200 플러스 4,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근로소득 공제로 해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4,850만 원 근로소득 금액은 이걸로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하면은 근로소득 공제금이 1,217만 5천 원이어가지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3,632만 5천 원. 요거 이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액과 근로소득 금액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관련 자료에 대한 얘기인데 연금소득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잠깐만 쉬었다가 연금소득 관련 문제랑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랑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